예. 일단은 현재 처한 상황에서 잘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내연기관의 미래 가치를 제로로 봅니다. 사양 산업으로 보는 거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관, 도덕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제도화되기 어렵다는 거지 기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회사 가치를 저평가된 어떤 증시에서의 이런 걸 정상적으로 평가를 받고 올라가려고 하면 오늘 모신 분은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좀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의 기업, 현대차와 기아, 정말 미래 자동차 분야에서 뭐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 테슬라 그 CEO가 일론 머스크가 뭐 잘하고 있다. 뭐 언론에도 나오고 미국에서 2등을 했으니까. 근데 2등과 1등의 격차가 말도 안 되게 넓거든요. 워낙 그래서 정말로 현대차와 기아가 미래 성장 분야에서 잘 해나가고 있는 것인지 일단은 좀 한번 팩트를 좀 알고 싶거든요. 일단은 현재 처한 상황에서 잘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자동차의 종주국이 아니잖아요. 유럽이 자동차의 종주국이고 30년 후에 미국, 30년 후에 일본, 그다음 한국 이렇게 각 나라별로 자동차 산업이 전달되면서 30년씩의 격차가 있거든요. 결국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70에서 100년 뒤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판매량이나 R&D 비용 같은 경우가 세계 그 1, 2등 기업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좀 10년 전 얘기입니다. 뭐냐, 미래 자동차가 어느 쪽으로 갈 거냐. 클린 디젤이냐, 하이브리드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냐, 전기차냐, 뭐 수소전기차냐. 이 중에서 우리가 리드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벤츠나 BMW가 우린 이쪽으로 갈 거야 하면 가는 거거든요. 폭스바겐이 클린 디젤로 가는 겁니다. 유럽이. 그렇다 보니까 생산 원가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런 4-5종의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를 개발한 데도 한계가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너레이터나 배터리를 부품 공용화를 통해 가지고 4-5만 대 생산을 하더라도 부품 자체만은 10만 대, 20만 대 소요될 수 있도록 이런 정말 쥐어짜고 짜내서 예산 여기까지 왔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잘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인정한 것보다도 독일의 일간지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는 아직도 독일이 훨씬 앞서 있고 한국이나 뭐 중국이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다. 다만 친환경 자동차의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한국이 독일보다 우수하다라고 독일의 일간지에서 인정은 좀 한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각종 평가나 디자인상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유럽에서도 판매가 급진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뭐 2등까지 판매됐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하고의 격차가 워낙 크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한 3년 전에 테슬라가 50만 대 팔았을 때 2등인 폭스바겐 그룹 전체가 22만 대 정도 팔았었거든요. 그리고 르노, 삼성이 한 20만 대 팔았지만 거기는 트위지가 10만 대 포함됐으니까 실제 순수 전기차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기아 그룹이 합해서 한 19만 3천 대로 3위를 기록했고 이것들이 계속 상승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은 사실 내연기관, 그러니까 그 시장의 평가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하나는 어떤 자동차라는 측면에서의 제작 완성도는 테슬라가 좀 떨어진다. 맞습니다. 일반 우리 내연기관 차들의 실력이 훨씬 우수하다. 단 이러한 전기차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연기관의 자동차 회사들이 친환경 전기차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기 때문에 조직 개편도 해야 되고 시설 교체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과연 그러한 것들을 노조 문제도 있고요.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되게 느리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차라리 루시드나 리비안 같은 이런 회사들이 더 가치를 높게 받았던 거잖아요. 가치가 높게 보는 거죠. 루시드나 뭐 리비안 같은 경우는 작년이었나요? 10월 16일인가 15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9월 달인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뭐 상장하자마자 시가총액 전 세계 3위를 기록했죠. 3위를 기록했는데 그 당시에 재밌는 게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차량이 1.5대였어요. 그러니까 연간 540대 만드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 3위까지 올라갔다가 물론 다음 날 정신 차리고 15%가 폭락을 했지만 그래도 5위를 마킹을 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투자자들은 내연기관의 미래 가치를 제로로 봅니다. 사양 산업으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포드도 그 전동화 법인을 따로 분류를 하려고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전용으로 따로 회사가 설립됐을 때 그 기업 가치는 오히려 분산이요. 이번에 LG가 그랬죠. 배터리 부분을 분산하니까 오히려 모기업에 붙어 있을 때보다 커졌죠. 결국은 뭐 사이드 브레이크 채운다는 표현처럼 군더더기를 깔끔하게 덜어냈기 때문에 회사가 축소돼서 분산했는데도 규모가 훨씬 커졌다는 얘기죠. 그것처럼 현대 기아도 하다못해 연구법인부터라도 분리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장기적으로 회사 가치를 뭐 저평가된 어떤 증시에서의 이런 걸 정상적으로 평가를 받고 올라가려고 하면 회사가 분리돼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그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노조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앞뒤 전후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이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타 국가에 있는 기업보다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조금 이너시아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결국은 올라갈 것이냐에 네. 대한 문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저는요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올라가야만 해요. 생존에 갈려 있다. 예,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GNP 비율인가가 23%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현대기아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게 18%. 예전에 한번 뭐 일본의 1등부터 10등 기업까지의 순이익보다 삼성이 많다.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니거든요. 뭐 너무 이제 계란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것처럼. 근데 지금 이게 현실이고 자동차 산업은 조선업 대비 전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3배가량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녁 7시, 8시, 9시 뉴스에서 자동차 얘기가 빠진 적이 없어요. 네. 여성 운전자건 뭐건 뭐 아니면 자기의 남자친구건 남편이건 자동차업에 저도 그렇죠. 자동차로 먹고 살고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써서든 이걸 살려야 되는 거지 이거를 한 개 기업체의 뭐 흥망성쇠 입장으로 보고 대안이 있겠지라고 쳐다보기에는 너무 좀 우리가 의존도가 크다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네,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꼭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뭐 폭스바겐이 됐든 모든 다른 뭐 도요타가 됐든 다른 곳들도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비슷하죠.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독일만 해도 뭐 예를 들면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13개, 14개가 있고 벤츠, BMW 그다음에 그 위에 또 강소기업이라고 뭐 작은 거인이라고 하는 유럽은 뭐 보쉬나 이런 어떤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회사의 리스크가 국가 전체의 경제를 흔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독일도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GNP의 20%를 차지해요. 우리가 18%랑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20%라는 게 한 회사에 집중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물론 마이너 3사라고 있습니다만 시장 점유율이 워낙 미미하다 보니까 현대기아로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게 아까 삼성전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산업에서 한두 회사에 너무 몰빵이 돼 있는 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요즘도 뭐 지금 하투, 현대차 네. 기아에서 하투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도 걱정했던 그 노조들의 그 합의에 의한 여러 가지 라인 조정이 됐든 전기차 생산 체제로의 변화가 됐든 근데 노조도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네. 지금 어렵게 보는 분들이 더 많긴 한데요.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저도 며칠 전만 해도 걱정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조금 합리적인 노조에서 이제 강성 노조로 바뀐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중재를 포기를 하고 합법적으로 이제 갈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파업 찬반 투표를 했는데 생산직보다 연구직에서의 찬성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좀 재밌는 사항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강성노조위원장이 자리를 잡고 강하게 밀어붙인다 해도 이제는 좀 더 합리적으로 먼 미래를 보는 어떤 생산직들의 생각, 의식개혁이 좀 이루어졌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언밸런스죠. 연구원들은 우리는 꾸준히 일만 했는데 생산직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시선에서는 부당한 요구에 수익의 몇십 프로를 내놔라 이렇게 매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알아서 챙겨준 게 없지 않냐라고 해서 연구직의 불만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다행인 것은 현대자동차 대표가 노조를 찾아가서 다시 임금 협상을 좀 재개를 하자라고 했을 때 흔쾌히 만장일치로 동의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는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의 임금 협상을 위한 어떤 파업의 안 좋게 말하면 쇼잉 아니면 이런 액션이었고 진실은 그래도 정부와 국가와 기업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기대감이죠. 네네. 그래 결국은 이거에 따라서 요즘 현대차의 주가도 상당히 안 좋단 말이죠. 네. 이 며칠간 그 하투 뭐 노조 파업에 대한 걱정들로 사실 그동안 작년서부터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주도주로 자동차들이 떠오르지 않겠냐.
근데 이제 반도체 쇼티지, 자동차 반도체 네네. 쇼티지 문제가 계속 길어지고 수급 뭐 이러저러 하면서 계속 주가는 하락을 했고요. 네. 판매. 근데 지금 긍정적으로 요새 판매 대수가 V자 반등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자동차를 그러니까 좀 리스크 있게 봤던 요소들이 좀 해결이 돼가고 있는 건가요? 돼 가고 있습니다만 적차가 풀린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TSMC가 대표적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제 파운드리 회사들, 반도체 같은 경우 재작년 말부터 이게 이제 뭐 부족 현상이 있었죠. 근데 반도체 기존에 만들던 회사가 시설을 확장해가지고 설계도면도 다 가지고 있겠죠. 생산 시설을 확장해서 공장 설비를 하는데 아무리 짧게 잡아도 6개월을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이제 삼성전자가 있습니다만 차량용 반도체는 실제 수익도 떨어지고 단가도 저렴하면서 아주 정확성과 보안을 유지하죠. 핸드폰 가끔 보면 우리 먹통 될 때 있어요. 근데 그때는 컴퓨터도 그렇고요. 다운되면 그냥 껐다 킵니다. 그리고 또 씁니다만 자동차는 다운되면 껐다 키는 게 아니고 생명이.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회사들이 흥미를 못 느꼈었는데 결국 TSMC가 작년 7월이죠. 7월에 이제 생산 라인 증설에 대한 걸 이제 정부의 허락을 받았습니다만 아직도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는 이 부족 현상이 아무리 빨라도 올해 말 내년까지는 초짜까지는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정상적으로 생산이 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적체된 부분, 이 부분이 완전 해소되는 데는 내년 뭐 2분기, 3분기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그때 내년 2분기 정도면 다 회복이 정상화, 그러니까 그 이전으로는 다 되는 건가요? 예, 갈 수 있다라고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서부터 어떤 시그널이 계속 나오겠군요. 예, 그 전부터 있겠죠. 예를 들면 적체됐던 물량들, 예를 들면 뭐 현대의 대표적인 차종 인기 있는 거 18개월 걸린다라는 게 점점 좀 줄어드는 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얘기지만 쌍용 자동차가 정말 적절한 시기에 토레스를 출시했다 저는 보여지는데 뭐 전통 SUV의 디자인 뭐 이런 얘기도 쭉 나오지만 정말 현대기아의 SUV 한 대 구매하려면 18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에 이게 쏟아져 나오니까 뭐 3만 대, 4만 대 판매고를 기록하고 이 정도로 지금 차량 수요에 대한 갈증은 있거든요. 네. 이게 내년쯤이면 해소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 잠깐 그 경직된 노조 문화 네, 네. 이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현대차, 기아 제조업체로서의 역시 경직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지금 미래 자동차는 결국 자율주행이 됐든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 파워가 중요해지는 시점인 건데 이러한 마인드로 과연 갈 수 있겠느냐 이러한 걱정. 그래서 어떤 분들은 테슬라하고 현대차를 비교하는 것 자체를 되게 불쾌하게 테슬라의 주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기업이지 자동차 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또 한편으로 자율주행은 꿈의 영역이다. 말만 그렇지 아직은 실현되기 어려운 영역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아닙니다. 자율주행 생각보다 좀 빨리 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냐면은 기술력보다 뒤진 게 현재 제도예요. 지금 자율주행 3단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7월인가에 입법화돼가지고 자율주행 3단계 부분에서 이제 차선 변경하면서 핸들을 잡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이제 출시가 됐죠. 그리고 이번에 테헤란로에서 자율주행 4단계에 대해서 현대 아이오닉 5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 이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는 2027년을 보고 있거든요. 자율주행 4단계를 이제 완전히 핸들을 잡지 않아도 되는 4단계를. 근데 중요한 건 첫 번째 제도하고 인프라 부족이 오히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제작사들은 어느 정도 기술을 만들어 놓고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것은 처음 다 누가 제일 잘할까요? 자동차 회사가 제일 잘 알죠. 그렇죠. 그걸 갖다가 정부기관에 정책 만드는 정책 입안자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더 잘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작사가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걸 세팅을 가지고 부족한 정책 변화나 규제 완화나 아니면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욕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한 템포 늦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자율주행의 이 문화는 스마트 시티라고 처음부터 자율주행을 완벽하게 고려해서 도시를 건설한 데라면은 저는 2, 3년 안에 이거는 충분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도가 상당히 미흡하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상당히 앞서 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100% 안전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100%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거리에서 사고 날 때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 상황들. 그렇죠. 예,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미국에서도 여론조사에서 나왔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대 왼쪽은 절벽이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걸 인지했는데 앞에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인들의 90몇 %인가가
운전자가 절벽으로 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냥 본인 혼자 죽어야지 아이들을 살려야 된다.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그쪽 여론조사 기관들도 참 위트가 있고 유머가 있고 스마트해요. 한참 지나다 마지막 질문인가? 그 차를 당신 아들한테 사줄 건데 프로그램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아이들 치고 지나가라는 게 50%였습니다. 그러니까 팔은 안으로 굽고 나와 그렇죠. 남과는 다른 거죠. 그렇죠. 내로남불. 내로남불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정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만일에 차를 구매를 했는데 이머전시 상황에서 운전자 사망 쪽으로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걸 내가 아들한테 사줄 수 있을까? 그렇죠.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게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관, 도덕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제도화되기 어렵다는 거지 기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것이 제도화되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거군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100% 자율주행이 전 세계 모든 도시에 퍼지는 거는 저는 무지 100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 일부 대도시, 스마트 시티나 이런 데를 베이스로는 누구나 다 완벽한 자율주행을 경험할 수 있는 게 10년 안에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네. 또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미중 패권 전쟁, 기술 전쟁의 네, 네. 가운데 있잖아요. 네. 중국이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그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정부가 당이 결심하면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먼저 이런 신기술들을 접목하기 시작하고 앞서 나가게 되기 때문에 네, 네. 어쩔 수 없이 미국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해요. 맞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시장 규모예요. 일단 조그만 시장이 아무리 난리치고 자기 나라 해도 관심을 안 둘 텐데 중국이 전 세계 자동차 판매되는 거의 50%가 중국. 전기차는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우링 홍광민이라고 손흥민 선수 이름 애교 있게 부른 게 아니고 그 전기차 7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차가 전 세계 내연기관 포함 모든 자동차 중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의 규모가 막대합니다. 결국 거기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은 테스트베드를 마음 놓고 합니다. 그냥 뭐 이런 말씀 그렇지만 사고가 나는 것보다 산업이 그렇죠. 중요하고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이게 경시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을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겠다, 앞으로 정책하겠다 하면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서렌더하고 들어가서 개발해서 거기에 맞춰서 판매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시장이 사겠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아까 말한 도덕적 가치관, 기술적인 부족함 이런 걸 떠나가지고 중국에 있는 기업체들보다 다소 6개월이라도 앞서 있는 기술이 있는 기업이면 무조건 출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기업들 그러니까 모두가 합의를 해서 이게 낮추면 괜찮은데 어느 한쪽이 치고 나가면 그걸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 그렇죠. 따라갈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 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 관리를 어디서 할 거냐. 기업에서 한다. 결국 테슬라에서 한다 그러면 이 중국의 정보도 전부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렇죠. 미국의 정보도 중국으로 갈 수 있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또 이게 걸림돌이 분명히 걸림돌이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중국에서 제가 정확한 이름을 모르는데 어느 지역에서 무슨 최고 인민회의 같은 거 하는데 아예 테슬라 차량을 그 지역에 출입 금지시켰어요. 그 카메라로 뭔가 취팅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맨날 음모론 보면은 인텔의 칩에서 모든 컴퓨터의 정보를 미국에서 빼갈 수도 마음먹은 있는 거죠. 뭐. 서로 못 못 믿잖아요. 믿는 거죠. 미국과 중국은. 예,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런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 참 말씀드리면 뒤에 나올 주제일 수도 있는데 그 규제라는 것 중에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현대나 이런 데가 외국하고 합자회사를 자꾸 차리면서 외국으로 나가죠. 그 네.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디 왜냐하면은 물론 외국이 뛰어난 기술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시장이 크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개선됐는지 모르겠어요. 작년까지는 안 됐는데 그 자율주행으로 아니면 운전을 직접 하시죠. 운전하다가 제일 골목길에서 무서운 게 누구냐면 중고등학생들끼리 여럿이 모여서 막 까불고 툭 치고 막 몸 피하고 이러는데 뒤통수가 보이는 애가 제일 무섭죠. 근데 까부는 애들 중에서 막 떠드는데도 걔가 내 차를 보고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아이 컨택이 됐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아, 저 친구는 나를 인지했구나. 근데 뒤통수 보이고 있는 애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운전을 하다 보면 아이 컨택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행자들이 차를 인지했나 인지하지 않았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최근에 도로들 보면은 뭐 차량하고 보행자가 같이 혼용되는 도로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보행자들의 얼굴이나 시선이나 영상을 저장을 해서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상에서 아이 컨택이야. 이 사람은 고려하지만 나머지를 집중적으로 라이다나 레이다가 뭐 관찰을 해.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비식별화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얼굴이 드러나도록 저장해서 보관하는 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모자이크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었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우리 아이가 학대받은 것 같다고 할 때 한 달치 CCTV 영상 보자고 할 때 몇 천만 원에서 1억 든다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아, 그래요? 그거는 제가 보여달라고 하면 법적으로 우리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들의 얼굴이 노출된 영상을 외부로 유출되면 불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비용을 들여서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부모가 해야 돼요. 아, 그럼 우리 뉴스에서 유치원 그 뭐 봤는데 이러더라 모자이크 처리, 예, 예. 사고. 근데 모자이크 처리돼 있죠, 다. 아, 근데 이 자체는 그럼 그 부모가 돈을 돈을 써가면서 하는 써서 한 거구나. 거죠. 돈을 써서 유치원에서 버티면 방법이 없고요. 본인이 확신이 있을 때 써서 비용을 들여서 그걸 모자이크 처리하고 우리 아이만 남기고 선생님만 남기든지 뭐 이렇게 해서 보는 거지 아무나 그걸 보관해서 유통하는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자, 자율주행 자동차 아이 컨택 보행자하고의 눈의 마주침 연구 못하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합작법인에서 외국에서 해야겠죠. 이런 하나하나가 너무도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그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은 이런 규제가 없나요? 이런 법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규제는 있습니다만 이제 법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법이 파지티브입니다. 아, 그렇죠. 예, 뭐뭐뭐뭐는 해도 된다예요. 미국은 네거티브입니다. 뭐뭐뭐뭐는 하지 말아라요. 그럼 커피숍을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커피숍에서는 커피, 주스, 간단한 뭐 불을 피우거나 조리하지 않는 과자 종류가 판매 가능합니다라고 파지티브로 해놨기 때문에 다 모두 커피숍 가면 메뉴가 그거죠. 근데 미국은 예를 들면 커피숍에서는 마약 팔지 말고 담배 팔지 말고 술 팔지 말아라. 나머지는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디어로 우리 엄마가 김밥을 정말 맛있게 싸시는데 이게 아주 조그맣고 뭐 괜찮아. 커피숍에서 김밥을 팔든 뭘 팔든 이 자율 경쟁이 되다 보니까 경쟁력이 있고 어떤 새로운 블록체인이 개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도 아까 말씀드린 자 이런 건 해도 된다라고 하니까 그걸 제외한 신규 아이디어는 다 불법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규제도 우리나라도 뭐 자가 인증이라는 제도는 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 예전에 한번 LA에서 40대 여자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우버였나요? 그 주행하다가 들이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 분위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경찰관이 처음 나와서 한 얘기가 일반 운전자가 이거 운전했어도 까만 옷 입고 자전거 끌고 밤에 사고 났을 겁니다. 기업체를 보호하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전문가들 입장에서 황당했어요. 거기는 적외선 카메라나 라이다나 레이더 쓰면 밤에 사람들이 시선으로 못 보는 걸 다 인지하도록 프로그램을 된 게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그게 사고가 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고가 나자마자 51개 주 중에서 26개 주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영을 우리 주는 허락한다고 다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블루오션이면은 어떤 희생,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스탑을 안 한 거죠. 근데 극단적으로 우리나라가 현대가 자율주행 테러내서 하고 있는데 누가 하나 육교에서 자살해서 뛰어내리다 그 차 위로 떨어졌다. 아마 스탑될 겁니다. 그거 원인 파악해라부터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일단 규제를 통해서 제한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어떤 기업 컨설팅을 하거나 저도 이제 예지하다 보면은 답답한 부분이 결국은 규제와 정부.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